명확한 자기 의견을 제시하라고 제가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셀이면 셀, 바이면 바이. 구독자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절대 종목에 대한 매수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시클리컬 기업들 매매할 때 이 평균 PER, PBR 적용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맨날 이 주가 그런 거 부각돼서 올라갔을 때 또 그때 따라 들어가서 뭐 항상 물렸기 때문에 나중에 알고 보면 네.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고 아니다 보니까 네. 모든 배를 갖다가 떠다니는 배를 친환경 배로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꿈을 가졌다가 그건 이제 모멘텀이 생긴 건데 주가는 이미 선반영은 어느 정도 했고 자, 나도 미래 펀드 매니저 오늘 7월 6일 수요일입니다. 박성구 프로께서 다시 오셨어요. 네. 지난번 애플, 어떤 기업 했었죠? 애플. 아 맞다. 그때 애플 결론이 어떻게 됐었죠 그때? 시가총액 1위 기업답게 훌륭하다. 매수 의견 됐습니다. 네. 그때 상당히 좋은 의견 주셨던 것 같고 오늘은 한국 기업이네요. 네, 한국 기업 중이었습니다. 예, 한국 카본인데 한국 카본 하면 최근에 LNG선에 그 안에 무슨 뭐 단열재? 네, 단열재 네. 본행제 납품하고 있는. 아 본행제. 회사에. 아 그렇군요. 최근에 주가가 그러면 나쁘지는 않았겠네요.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고가 기록하다가 예. 이제 유가 빠지면서 어제 오늘 좀 주가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7월 1일 기준으로 이게 역사적 신고가를 네. 낸 거다 그죠? 예. 한국 카본 오랜만에 저도 보는데 일단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근데 왜 하필 한국 카본이었어요? 조선주 주가가 좀 좋다고 생각을 했고 예. 제가 좀 고민이 있었는데 기존에 이제 주가 강한 주식을 사야 되냐 아니면 과대 낙폭 주식을 사야 되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가 주말에 조금 이렇게 주가가 최근에 좋았던 기업들 쭉 스크리닝 하다가 이렇게 가족들이랑 얘기도 나누면서 이 기업이 우연하게 제가 알게 돼서 바로 기업 리서치 진행했습니다. 네. 똑같은 시간을 들여서 리서치에 내가 시간을 쓴다고 하면 낙폭과대한 주식을 하는 것보다 네. 예, 이렇게 최근에 또 장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코스피가 2300까지 고점 대비 1000포인트나 빠졌는데 이런 장에 오히려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공부하는 게 오히려 시간에 대한 효용성 측면에서는 저도 오히려 신고가를 내는 종목을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네, 한국카본 기업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 개요 말씀드리면은 7월 4일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원 정도, 그리고 주가는 13,500원이었는데 어제 오늘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시가총액은 현재 한 5,600억 원 정도 수준이고 22년도 기준으로 PER은 32배, PBR은 1.5배, ROE는 4.7%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수익률을 보시면 한 달 동안 1% 거의 보합권이었고 3개월 동안 16%, 6개월 동안 20%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유주분을 보시면은 중문수의 5인이 23%, 국민연금에서 7.6%, 외인이 한 8% 정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가본은 탄소섬유 및 합성수지 제조기업으로 1983년도 9월달에 설립이 되었고 선박용 LNG 단열재 시장에 진출한 이후 현재까지 경쟁사인 동생 화인텍과 선박용 단열재 시장을 양분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19년도 실적 기준으로 매출액은 2,700억 원 정도였고 영업이익은 254억 원, OPM은 9.3% 기록을 했고 매출의 비중에서 선박용 LNG 단열재가 76%, 유리섬유가 12%, 카본 6% 정도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제가 어닝 모멘텀하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를 계산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맨 위에 있는 건데 어닝 모멘텀으로는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다운사이드 리스크로는 지나치게 이 LNG선 발주 환경에 제어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2009년부터 이제 현재까지 이제 주가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최근 한 10년 동안 중에서 가장 좋은 주가 흐름을 보내고 있고 코스피 그리고 글로벌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신고가를 내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좀 주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1년까지 제가 재무제표를 좀 따왔는데 영업이익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잘 나올 때는 한 18% 정도까지 나오게 되고 잘 나오지 못할 때는 한 2%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는 이렇게 좀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고, 이 회사가 19년도까지는 재무제표를 LNG 그리고 GP, 카본, 기타 이렇게 나눠줬는데 20년도부터는 브레이크다운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올투자증권의 추정치를 갖고 왔고 이 추정치는 20년도, 21년도는 다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LNG 사업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LNG 사업부는 초저온 단열재 사업은 청정 에너지로 각광받고 있는 LNG를 저장 및 수송하기 위해 필요한 초저온 단열재를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 LNG 운반선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왼쪽에서 보시는 것 같이 모스 방식, 그리고 오른쪽처럼 멤브레인 방식, 이 두 가지로 이제 LNG 운반선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모스 방식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배가 있고 탱크를 이렇게 꽂아 넣은 것 같은 형상인데, 탱크가 선체로부터 독립된 구형 방식이고 공원 효율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부 돌출이고 전방 시야가 확보되지 않고 연비가 낮은 외형 기관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스 방식을 사용하는 조선사로는 현재 일본 및 중국 조선사와 과거에는 현대중공업이 이런 형태를 사용을 해왔고, 이런 형태에는 한국카본에 대한 수주 기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멤브레인 방식인데, 이렇게 배 자체가 그냥 LNG 탱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탱크 외벽이 선창 내벽과 밀착되어 있고 선체가 압력과 중량을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효율적이고 상부가 돌출되지 않고 탱크 중량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멤브레인 방식에도 이 NO96 조선사와 마크3 조선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NO96을 사용하는 조선사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중국의 조선사가 있고, 마크3는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이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멤브레인 방식은 프랑스 GTT사가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는 멤브레인 타입의 LNG 화물창은 현재 건조되고 있는 LNG 운반선에서 대부분 채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멤브레인 방식에 따른 분류를 제가 좀 해놨는데, 이 LNG가 마이너스 162도라고 합니다. 이거를 액체 상태로 만들어서 수송하기 위해서 저장된 LNG가 기화를 막아주기 위한 설비가 이렇게 있는데, 보시면은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O96 그리고 마크3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이 NO96과 마크3가 거의 구조는 비슷한데, 이 중간에 들어가는 봉냉재 그리고 2차 방벽, 여기서 이제 소재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재를 좀 말씀드리면은, 밑에 이제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놨는데 보냉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 폴리우레탄 폼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폼으로 싸주는 거고, 이게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한국하면이 이게 오른쪽 제품 같은 거를 보냉재를 만들게 되는데, 이게 연질 그리고 경질, 반경질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질 폼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 경질 폼은 외형이 딱딱하고 외부력에 의해 변형되면 원상 복구가 어려운 특성이 있고, 주로 단열재나 춘정재 등에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된 단열재를 통틀어 단열 효과가 가장 우수한 제품으로, 단열재 중에서도 열 전도율이 가장 낮아서 인공유성 같은 연료 탱크용으로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카본 강화 폴리우레탄 폼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은, 강화 경질 우레탄 폼으로써 LNG 화물창이 풍랑 및 파도의 충격에 의해서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유리 섬유가 첨가된 고밀도 강화 폴리우레탄 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보냉재를 사용할 때보다 LNG가 자연기화돼 손실되는 비율이 더 낮다고 하는데 거의 제로에 수렴했다고 하고, 해당 보냉재가 적용된 마크3 타입이 선호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 강화 폴리우레탄 폼은 한국 외에도 국내 다른 기업 한국도 같은 보냉재를 생산 중에 있고, 이 다른 한 곳은 동성 화인텍이라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2차 분벽인 트리플렉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왼쪽과 같은 구조입니다. 이 트리플렉스는 척당 30억 원 내외의 고부가 제품으로 이 가운데에다가 알루미늄 판을 넣고 그 사이드에다가 유리 섬유를 이렇게 덧붙여서 판매가 되는 제품인데, 이게 RSB 그리고 FSB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이 FSB는 유리 섬유와 알루미늄 사이에 고무까지 추가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리지드 트리플렉스라고 하는 거를 단독으로 세계 시장에 공급을 하고 있고, 여기 가운데에 알루미늄이 들어가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이 천연가스에는 메탄이라는 요소가 메탄이 들어가 있는데, 이 메탄가스가 플라스틱, 나무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뚫는 성격을 지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속이 유일하게 이걸 막아주는데, 이 때문에 중간에 알루미늄을 넣고 양쪽에다가 유리 섬유를 대어서, 이게 LNG 가스가 워낙에 낮은 온도이기 때문에 이 열 수축 팽창이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경쟁사인 동성 화이트에게도 이걸 전부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특허권으로 보고되고 있고, IR 담당자님께 문의를 한 결과 현재 삼성과 현대 쪽으로 생산되는 마크3 타입은 모두 우리가 공급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LNG 인도량 추이를 제가 하이투자증권에서 좀 따왔는데, 이 현대 그리고 삼성이 모두 마크3 LNG 운반선을 만들게 되고, 이 L03가 이 위에서 말씀드린 NO96 여기에 이제 이 소재에도 들어가는데, 이거를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인도량 추이를 쭉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동성 화이텍과 한국카본이 거의 점유율이 50%로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본행제를 납품하는 수는 한국카본이 이 위의 숫자에서 절반 정도를 가져가겠구나 제가 추정을 해 놓았고, 이에 따라서 적당 트리플렉스와 본행제 매출을 추정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추정한 순서를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먼저 2009년부터 21년도까지 한국카본의 매출, 그리고 거기서도 LNG 매출을 가져왔고, 거기서 이제 트리플렉스와 본행제 매출을 계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 트리플렉스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먼저 2009년도를 예를 들면은 척당 30억 원이기 때문에 이 위에 2009년도 마크3 15척에다가 30억 원을 모두 곱해 주어서 이 아래 숫자가 도출되게 되었고, 이 본행제 매출은 이 매출이 나가는 구조가 제가 아래다가 적어놨는데, 이 트리플렉스와 같은 경우에는 한국카본이 조선사로 납품을 하거나 아니면 한국카본에서 동성 화이텍으로 납품이 되었다가 다시 조선사로 납품이 되는 순서로 당해년도의 매출로 찍히겠구나 라고 추정을 하게 되었고, 본행제와 같은 경우에는 선박 건조 과정 중에서 이 암벽 작업 기간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박 인도 6에서 9개월 전부터 매출이 인식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본행제 489억 원에서 여기 위에 이 한국카본이 점유한 이 3세척이라는 숫자를 모두 이렇게 각각 나눠주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본행제 매출을 추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척당 본행제 매출을 제가 쭉 설명을 그어놨는데, 평균치가 한 128억 정도 척당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계산을 해서 척당 128억 원의 본행제 매출이 찍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은 트리플렉스가 척당 30억 원, 그리고 조문수 대표이사님께서 척당 150억의 매출이 찍힌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30억 원에다가 128억인 한 158억 정도가 척당 이 회사에 꽂히겠구나 라고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다음으로 이제 LNG 현황이 궁금해서 LNG 현황을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 천연가스를 수송하는 방법에 따라서 PNG 그리고 LNG로 나누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모두 성분과 연락은 모두 같고, 이 PNG는 생산 지역에서 배관을 통해 소비 지역으로 공급을 하고, 이 LNG는 이 천연가스를 액화를 해서 LNG 운반선을 통해서 소비 지역으로 수송이 된 후 다시 재기화해서 배관을 통해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 첫 번째 그림을 보면은 이 위에가 LNG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밑에가 PNG입니다. 그래서 현황을 보면 원거리 운송이 가능하고 공급처 다변화로 한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LNG 수요가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 국가 수로 보면은 2000년도에는 11개국이었고 2020년도에는 42개국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고, 수출 국가 역시 한 2배 정도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스 수요에서 LNG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도에 5.2%에서 21년도 13.2%로 2배 이상 상승을 하게 되었고, 국가 간 교역 또한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도 26%에서 21년도 40%까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아시다시피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이 러시아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천연가스가 이 PNG 형태로 유럽으로 공급이 됐었는데, 이게 더 이상 그만큼의 좀 에너지 안보 위기도 있기 때문에 LNG 수요가 더 급격하게 늘어날 것으로 현재 그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LNG 운반선의 핵심 팩터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LNG 액화 플랜트입니다. 액화 플랜트가 있어야지 LNG 형태로 공급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공급 능력은 2030년까지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LNG 액화 플랜트의 공급 능력은 약 연간 4.5억 톤 정도 수준인데, 현재 이미 건설 단계에 들어간 게 현재 25개고, 이 건설 단계에 있는 게 공급 능력이 한 1.5억 톤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 있는 게 44개고 3억 톤 수준의 플랜트이고, 이 계획 단계에 있는 게 56개로 이것도 한 3억 톤 정도의 수준의 플랜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 설계 중인 플랜트가 가동이 되면은 30년까지 9억 톤으로 현재보다 한 2배 수준으로 증가를 하게 되고, 제한 단계에 있는 플랜트까지 가동된다 그러면 공급 능력이 12억 톤으로 한 2.7배 정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제가 증권사들 코멘트를 좀 참조를 해봤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이 러시아 PNG 의존도를 줄이는 기조가 지속 강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 능력은 이 추정치보다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좀 판단을 하고 계시고, 이 오른쪽 이 액화 플랜트 증가를 감안할 때 필요한 LNG 운반선이 한 900척 정도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LNG 액화 플랜트가 증가할 경우에 LNG 운반선도 같이 증가를 해야 되는데, 현재 건설 설계 단계에 있는 플랜트가 가동될 경우 600척의 LNG 운반선이 필요로 하고, 제한 단계에 있는 플랜트까지 가동될 경우에 약 300척의 LNG 운반선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현재 운용 중의 LNG 운반선은 한 689척으로 현재 운행 중인 LNG 운반선보다 최대 2배 이상의 LNG 운반선이 신규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가 이 건설 단계, 그리고 설계 단계, 그리고 제한 단계에 있는 액화 플랜트를 제가 이렇게 리스트를 쭉 뽑아놨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한번 해보았는데, 연도별로 제가 계산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2년도, 23년도부터 28년도까지 각각 필요한 건설 단계, 설계 단계, 제한 단계에 각각 이제 들어간 이제 액화 플랜트에 대한 LNG 운반선을 필요로 하는 수이고, 근데 보시면은 건설 단계에 있는 거는 이미 건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의 100% 확실하게 LNG 운반선을 인도를 받아야 하고, 이 설계 단계에 있는 거는 아무리 설계 단계에 있다고 해도 향후에 한 1년 정도 밀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 무산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좀 들어서, 이 설계 단계에 있는 거는 제가 모두 반으로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건설 단계에서 설계 단계를 더해서 이 숫자가 나오게 되었고, 이 숫자에 따른 인도량, 필요한 LNG 운반선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은 2022년도, 23년도, 24년도까지는 이미 인도되어야 하는 LNG선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배를 건조를 하는데 한 2년 반 정도가 이미 소요가 되기 때문에 24년도까지는 거의 확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대우조선해양은 이 마크3 제품을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대우조선해양은 제가 배제를 해 놓았고, 그 삼성, 그리고 현대사모, 현대중공업이 인도를 하는 이 개수를 제가 추정해 넣었고, 이 최대 카파라고 계산을 해 놓은 곳은 이 오른쪽 위에 그 김영용 연구위원님께서 현재 조선 3사의 LNG 운반선은 전체 캐파가 한 60척이다. 근데 향후에 각 조선사별로 1개에서 2개 정도의 도크 증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고, 그에 따라서 2척 정도 최대 캐파로 돌릴 경우에 인도량이 한 연간 70초 정도의 LNG 운반선이 인도가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밑에 이제 다시 계산을 해 놓은 건데,
이에 따라서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한국카본이 가져갈 수 있는 트리플렉스 인도량 그리고 본행지 인도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 두 가지를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트리플렉스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척당 30억 원 단가 계산을 하게 되었고, 이 본행제는 척당 128억 계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리플렉스 매출하고 본행제 매출 추정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한국카본의 LNG 쪽으로 나가는 전체 매출을 계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최근 나온 리포트들의 이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추정을 해 놓으셨나 제가 한번 봤고, 그리고 이제 기타 사업부 말씀드리면은 기타 사업부는 좀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글라스 페이퍼 그리고 탄소 섬유, 유리 섬유, 보합 소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글라스 페이퍼 쪽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바닥 장식재에 들어가는 필수 재료로 건설 경기에 따라 그 영향을 받고 있구나,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권으로 안정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닥재의 경우에는 요 왼쪽 첫 번째 그림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 항구에서 MS 90%를 차지하고 있고 LG 하우시스로 납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닥 장식재라던가 타일 카페트, 네일판 등등을 이제 생산을 하고 있고, 탄소 섬유 그리고 유리 섬유가 이제 향후 한국카본이 좀 노리는 시장인데, 이 항공 재료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신재생, 이 차량용 쪽으로 들어가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고온도 고탄성을 지닌 특징으로 그 용도가 무한하고 복합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경량화 신소재로서 현재 낚싯대 그리고 골프채, 스키채 이렇게 주로 스포츠 레저용품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향후 항공우주 사업을 비롯한 차량 경량화 사업, 전자 그리고 철도, 수송, 풍력 발전 등의 이제 전반적으로 사용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09년부터 19년까지 워낙에 매출 변동성이 좀 작고 그렇게 대세적인 영향이 크게 대세적이지 않다고 판단을 해서 평균값을 그냥 제가 가져왔고, 이에 따라서 이제 카본, LNG하고 기타 사업부 전체 매출을 추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카본 전체 매출로 보시면은 2022년도에는 한 3,500억 원을 제가 추정을 해 놓았고, 23년도에는 5,200억, 그리고 2026년도 만약에 풀캐파로 LNG가 인도될 경우에는 6,5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제가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OPM을 제가 어떻게 구했냐면 두 가지 케이스로 좀 나눠서 구했는데, 이 밑에 보시면은 이제 그 한국카본에서 본행제로 들어가는 폴리우레탄 폼에서 이 MDI 추세를 제가 따왔는데, 이 주황 색깔이 MDI 가격 추세이고, 이 파란 색깔이 이제 사업 보고서에서 따온 그 MDI 매입 단가인데, 보면 좀 비슷하게 흘러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만약 17년도처럼 이렇게 MDI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경우에 이 아래 한국카본 영업이익률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영업이익률까지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MDI가 유가에 따라서 좀 이렇게 같은 추이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유가가 상승을 해 있고, 보시면은 이렇게 MDI 가격이 12년도 말에서 13년도 초 이렇게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때 가장 낮은 영업이익률 6.8%로 제가 계산을 해서 2022년도에는 이렇게 유가가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한 6.8%밖에 OPM을 주지 못하겠다라고 추정을 하게 되어서 6.8%를 주게 되었고, 이 다음에 MDI 가격이 좀 하락 안정화되었을 때 13년도에는 12.6%, 14년도에는 한 10.3에서 10.4% 정도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케이스 1에서는 10.4, 케이스 2에서는 12.6%의 OPM을 주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순이익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킬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자본 총계에 따른 타겟 PBR을 제가 적용을 해주려고 이 자본 총계에 따른 향후 22년도부터 26년도까지 자본 총계를 계산하게 되었고, 거기에 타겟 PBR 1.5배를 주게 되었습니다. 이 1.5배는 이 조선 LNG 업황이 앞으로도 제가 위에서 추정한 것처럼 한 근 5년 정도까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최대 PBR을 제가 부여를 해 주었고, 이에 따라서 22년도 타겟 시가총액은 6,100억 원 정도 수준인데 현재 보면은 시가총액이 한 5,600억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를 계산해 봤을 때 현재 제 추정으로는 한 10% 정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저는 중립 의견 내면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처음에 되게 기대하면서 들었는데 중립 의견으로 마무리를 해서. 네. 네. 사실 저는 만약에 이게 이익이 LNG 운반선이 꾸준하게 제가 추정을 하는 것처럼 꾸준하게 이익이 나오고 한다면은 PER을 한 15배 정도를 주고 싶었는데 보면 23년도 제가 케이스2 순이익에서 한 500억 원 정도 수정을 해서 PER 15배를 줘도 7,500억 원 정도 수준으로 한 업사이드가 30%가 나옵니다. 근데 제 판단으로는 시장이 이 기업을 시클리컬 기업으로 판단을 할 것 같고, 이 시클리컬 기업은 PBR로 타겟 PBR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PR보다는 PBR로 밸류에이션을 했습니다. 저도 뭐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이 조선이나 이런 쪽의 이제 사이클은 네. 보통 이제 배 한 척 만들면 20년 정도는 쓰는 거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사이클이 다른 반도체라든지 다른 사이클에 비해서는 뭐 일반 경기 소재 관련된 사이클보다도 좀 더 긴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사이클이 시작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대한 좀 보수적으로 보려고 했고, 네. 만약에 이게 PBR 밴드에서 이 1.5배를 뚫고 만약에 밸류에이션 릴레이팅이 된다고 하면은 그렇게 이렇게 주가가 크게 상승을 할 수가 있겠지만 네.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려고 생각했습니다. 네. 뭐 보수적으로 보는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보통 이런 기업들 사이클 기업이 이제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야 되는데 지금 저퍼에 팔 정도로 이익이 지금 피크아웃을 하는 시점인가라고 봤을 때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 매출 추정하신 거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다른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보다는 조금 더 좋게 잡아놓은 거 맞죠?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낮게 받고 네. 그 이후에 23년도부터는 제가 조금 더 높게 오히려 봤습니다. 더 네. 높게 보고 네.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로 컨센보다는 더 나을 거다라는 의견이시고 그렇게 봤을 때 이익의 규모가 지금 22년도가 순이익이 올해 180억에서 네. 한 그 정도잖아요, 그죠? 185억 그 정도인데 내년이 420억에서 510억 내후년이 510억에서 한 615억 25년도가 523에서 630 이런 식으로 봤을 때 너무 빨리 지금 사이클 기업에 너무 초기에서 네. 보수적으로 보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기업을 산다고 하면 어떤 트리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유가가 많이 빠지고 MDI 가격 추이가 만약에 많이 빠지게 돼서 옛날처럼 좀 잘 호황기 때처럼 이제 OPM이 15% 이상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좀 보인다 하면은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매수를 하는데 예, 좀 MDI 가격이 빠진다던가 이런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LNG 선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잘 만들 수 네. 있는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이 본행제 부분에 대해서 그 뭐 프랑스 업체한테 특허료 내야 된다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도 이 회사 이익에 영향을 미칩니까? 요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제 화물창 설계를 하는데 이 화물창 설계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 프랑스 GTT사가 라이센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멤브레인 방식에 따라서. 근데 그래서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LNG 운반선을 한 척 만들 때마다 그 성과에 대한 몇 프로를 이 GTT사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본행지 업체랑은 좀 무관.
오히려 조선 선사가 네. 프랑스 업체한테 내는 거군요. 제가 이 기업을 처음 딱 봤을 때 이렇게 정확하게 숫자 계산을 안 하고 좀 사업 구조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왜 전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은 이렇게 좀 플랫하거나 이렇게 좀 이미 둔화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은 어떤 뭐 폴더폰이라던가 이런 폼팩터들은 좀 이렇게 성장률을 크게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조선 업종도 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물동량이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증가를 하지 않아서 떠다니는 배의 숫자는 대부분 일정 정도 한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LNG선은 좀 그 산업 안에서 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해서 좀 타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카본이 거래하고 있는 선사는 현대중공업하고 삼성중공업, 하고 대우조선도 다 대우조선도 있습니다. 하고 있고요. 네, 왜냐면 요게 요 N596 요게 이제 한국카본처럼 폴리우레탄 폼을 쓸 수도 있고 네. 다른 소재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근데 한두 달 전에 이 대우조선 쪽으로 크게 수주 공시가 안 받았습니다. 아 한국카본이요? 네, 대우조선 쪽으로도. 예전에 우리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현대중공업이 17배 가까이 오를 때 처음에서 그러고 보니까 3프로의 김동완 그 프로님이 그 얘기했었잖아요. 네. 4만 원이 6만 원 됐을 때 팔았다든가 50kg 먹고 팔았다든가 네, 그렇게 했다가 그러고 나서 10배 더 올라가 가지고 그게 지금도 이제 뭐 통화의 그런 매매를 잘못한 사례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이클이 시작됐을 때 그 부분에 이제 계속 좀 마음에 걸려가지고 수주가 시작이 됐다면 지금 LNG선 발주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에서 생산되는 네. 이 가스를 갖다가 그 유럽에다가 공급하겠다는 게 이제 미국의 생각이잖아요. 네. 물론 이제 그것도 있어요. 지금 요 파이프라인 통해서 가는 네. 방식으로 빠르게 휴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는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저 같아도 뭐 지금 이렇게 신고가 나는 이 영역에서 그동안에 그는 멀티플 상단에서 주식을 사야 되나 그런 고민은 들긴 한데 과거에 이 조선 사이클은 한 번 오면 한 3, 4년 정도 이렇게 날라갔던 그 기업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회사를 보면은 24년도까지 이 배 어느 정도 LNG가 거의 풀캐파로 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역추정 수주 금액으로 역추정 해보기도 그렇고 직접 좀 알아보기도 하면은 이미 3년치 수주는 풀캐파로 다 끝났습니다. 아, 이제 3년치나 풀캐파 다 끝났네. 증설을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수주가 더 들어와도 받지 못할 정도로 수주는 이제 3년치는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네.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그랬잖아요. 네. 2차전지 소재 기업들이 그렇게 풀캐파에서 계속 오더가 막 발생하니까 일지머티리얼 같은 동박 업체부터 해가지고 양극재, 음극재 하는 회사들이 캐파가 계속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막 10배 이런 식으로 났었기 때문에 이런 큰 장치 산업에 구조조정이 혹독하게 조선 쪽이 지난주 그 신문 봅시다에서 우리나라에 일하고 있는 그는 조선업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숫자가 14만 명에서 한 6만 명으로 확 줄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혹독한 구조조정이 있고 나서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큰 모멘텀이 생긴 게 아닌가. 그리고 셰일 혁명이 있었던 게 2014년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전 세계 1등 이제 산유국가가 되고 거기서 가스가 발생했을 때 이 가스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다 태워버린다고 들었거든요. 그 다 태워버리다가 지금 값싸게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을 타고 오는 그 부분을 이제 막아버리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대서양 건너서 미국으로부터 그냥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은데 미국은 그동안에 그냥 불태워버리던 이 가스를 요렇게 해서 팔면 뭐 짭짤하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그 시장을 되게 노리는 것 같고 그렇게 지금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 같고요 보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 조금 더 약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뭐 다른 분들 질문 있습니까? 일단 뭐 23년까지 풀케파로 상관 24년까지 그거는 이미 뭐 다 아는 사실이고 프라이스된 사실이라고 시장에서 인정을 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어떤 캐파 증설 가능성이나 수주 가능성이나 그리고 LNG 업황 개선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더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캐파로 들어가도 매출에 상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사 3개 합쳐도 한 60 LNG 운반선을 만들 수 있는 도쿠수 자체가 연간 60척에서 65척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대우조선 쪽으로 나가는 물량은 제외하고 생각을 해보면 한 40척 언저리인데 그 40척 이상의 캐파를 자기네들이 선제적으로 올릴 순 없다. 조선사들이 올리면 본인들이 바로 따라서 올리겠지만 그거를 만약에 선제적으로 도쿠수를 늘릴 것 같아서 고정비가 향후에 들 수도 있는데 그걸 선제적으로 먼저 올릴 수 없고 조선사들도 과거 이제 도쿠수를 크게 캐파 확장을 했다가 그게 고정비로 계속 나가면서 적자를 봤던 기억도 있어서 현재 LNG 운반선 도쿠수를 늘리지도 않고 있고 뭐 컨테이너선 같은 각각의 도크가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컨테이너 도크가 좀 비었다고 거기서 이제 LNG를 만들 수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늘리려고 하면은 LNG 운반선 전용 도크를 따로 늘려야 되는데 이제 그걸 보고 후행적으로 좀 대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에서. 왜냐하면 조선사들도 사실은 지금은 LNG 업황이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개런티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제 정님 말씀하신 그 2차전지 쪽하고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2차전지는 뭐 2030년까지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얘는 이제 24년 이후에 대해서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그 전방 업체에 대해서도 전방 업체들도 감히 이제 투자를 해서 캐파 증설을 못하는 거고 후방에 있는 애들도 전방을 따라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제 좀 캐파의 한계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풀캐파라고 하지만 매출의 한계나 이익의 한계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PBR 상단을 1.5밖에 줄 수 없었던 이유도 이렇게 나와 있긴 하잖아요. 그 에카 플랜트가 이미 건설에 들어가는 거, 그리고 설계 단계에 있는 거, 그리고 계획 단계에 있는 게 이렇게 세 개 나뉘긴 하는데 만약에 이게 모두 다 현실화되어서 2030년까지 매년 그 영업이익 매출의 그 성장률이나 영업이익이 확실하다면 지금 PBR이 1.5배는 아니겠죠. 그렇지.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큰 슈퍼 사이클이나 어떤 큰 변화가 오는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자금 조달해서 캐파 증설할 때가 이제 주가가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그런 거를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MDI가 주 원재료 뭐 보시는 거잖아요. 네. MDI랑 아까 육과랑 같이 나타내준 거는 동행한다고 보는 건가요? MDI랑 육과랑? 추이가 비슷한 거지 확실하게 동행한다 이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추이로 가서 참고할 만하다라고 본 거고 그럼 현재 PBR이 1.5배에 일단은 근접한 상황이어서 밸류에이션 상에서 메리트는
크게 안 보이지만은 유가나 MDI가 빠져서 네. 마진이 좋아지면은 업사이드가 늘 수 있다라고 보는 건가요? 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 이제 투자를 한 사람이 100억이라는 돈을 들고 있고 10억을 채울 생각이 있는데 한 번에 10억을 다 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조금의 수량을 고추병으로 세워놓고 그 이후 이제 원재료 유가가 확 빠지던 거든지 MDI 같은 게 이렇게 확 빠지면은 그때 이제 추가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원재료를 추정하기에는 좀 저는 어떤 능력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유가가 네. 오르는 게 업황상에서는 좋죠. 그죠? 유가가 오르는 게 LNG 운반선 이제 그 에카 플랜트를 이제 설계하거나 계획 단계에 있는 것까지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이 예. 유가 빠지는 게 이 회사 원재료 그러니까 OPM으로 봤을 땐 좋습니다. 근데 유가가 오르는 게 업황상에서는 좋고 유가가 네. 빠지는 게 원재료상에서는 좋은데 네. 그러면 서로 트레이드오프가 네, 있는데 상세대는 좀 굳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면 업황 쪽이 더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 업황이 살아나면 원재료 가격 오르는 거 마저도 다 제품단에 전가를 할 수 있는데 업황 자체가 빠지면 원재료 가격이 아무리 빠져도 제품 가격 자체가 빠지기 때문에 이 레벨 자체가 다운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이 회사 그냥 매크로 단에서만 보면은 유가가 빠지는 게 나아요, 오르는 게 나아요? 진짜 최선의 시나리오는 이미 예. 수주를 받아놨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이제 원재료 가격이 빠져서 한 3년 정도 OPM이 좋고 그러고 나서 이제 향후에 이제 유가가 오르면 최고의 시나리오이긴 한데 사실 그거는 예측 불가한 것 같습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는 게 좋지 않아요? 왜냐면 유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업황 자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수주가 네. 일어나서 얘네한테도 수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밸류도 높게 받을 수 있겠죠. 성국 프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전 이해가 좀 되는데 일단은 기술주 확정 물량이 한 3에서 5년 정도는 이미 네. 확정됐기 때문에 매출은 어느 정도 픽스가 돼 있는 상황이고 네. 유가가 그 사이에 1, 2년이라도 빠져주면은 그 사이에 원재료를 싸게 조달할 수 있으니까는 네. 약간 시간차 네. 마진을 좀 먹을 수 있다. 뭐 이 정도의 네. 예측인 네. 것 같네요. 네. 그렇지만 근데 그 주가가 이제 미래를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사이에 유가가 빠져서 원재료가가 빠진다고 하면 그러면 업황 자체가 둔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수주한 거에 대해서 마진이나 이익은 나오지만 향후 앞을 그 전망을 할 때는 그 전망 자체가 슬로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플은 또 이제 네. 디레이팅이 될 수 있겠어요. EPS 가 EPS단에서는 좀 더 좋아질 수는 있지만은 반대로 멀티플은 네. 빠지니까 주가는 네. 그냥 왔다 갔다만 할 수도 있네요. 네. 어렵네요. 그래서 최상무가 지적하는 이 업황이 지금 여기 평균 PER 구하셨던 2012년부터 이렇게 본 PBR이 네. 어떻게 보면 업황이 안 좋을 때 업황이 딱 꺾이고 난 이후에 지금 지지부진한 업황 속에서 나온 PBR 밴드거든요. 어떻게 보면 업황이 이제 살아났었던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그때는 도대체 어느 정도의 PBR하고 PER 밴드에서 받았는지 그래서 약간은 시클리클이니까 우리가 시클리클 기업들 매매할 때 이 평균 PER, PBR 적용하다가 망하는 거거든요. 업황이 좋았을 때 PER은 오히려 이제 저퍼에 이제 팔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돌아섰을 때 초기에 이익이 안 나올 때 이제 바닥 잡는 거는 PBR로 보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업황이 이게 3년에서 한 5년간은 그런 호황 사이클이 돌아오면 우리가 HMM에서 봤듯이 또 뚜껑이 뭐 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또 어디까지 늘어날지 좀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 한 봤어요? 봤는데
안 나옵니다. 그때 PBR이. 예, 블룸버그에서도 그 리포트 그 당시에 이제 나온 걸 다 봤는데 PBR 차트 밴드 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 긍정적인 것은 2012년부터 15년까지 조선주 빅베스트 나올 때 어떻게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12년도 7.9인데 13년도에 12.6, 14년도에 10.3, 15년도에 10.4, 영업이익도 300억, 237, 250억이에요. 상당히 잘 나왔어요. 보니까. 아마 이게 LNG선이라는 고부가가치선이라서 아마 그러겠죠, 그죠? 조금 그래도 조금씩 계속 조선사들로부터 수주가 계속 있었어요. 아주 안 좋았을 때 또. 그리고 그러고 보니까 2020 저거 아니에요? 그 IMO였나? 그죠? 예, 그게 2020이었죠. 그때부터 저유황유를 써야 된다라는 그런 규제도 있어서 2018년, 19년대도 이 LNG선에 대한 부분 가지고 주식시장에서 또 뭐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마다 이제 한국카본 그리고 동성화이트 늘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맨날 이 주가 그런 거 부각돼서 올라왔을 때 또 팔고 나왔어야 돼. 그때 따라 들어가서 뭐 항상 물렸기 때문에. 그게 사실 실체적 진실을 나중에 알고 보면 네. 강제적인 것이 아니었고 의무적인 것이 아니었고 아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모든 배를 갖다가 떠다니는 배를 친환경 배로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약간 꿈을 가졌다가 네. 그게 아닌 거로 드러나니까 이제 주가가 또 그쵸. 그 이후에 이제 흐지부지해진 거죠. 여기 차트에도 나오네요. 기관 매매 동량 보면 기관들이 2018년, 19년도에 많이 샀었네요. 보니까 그 IMO 2020 그거 얘기 막 하면서 에코 선박 그죠? 그런 개념에서 이제 LNG선 얘기 나오고 그러다가 코로나 때 확 밀렸지만 빠르게 회복하면서 사실 그 트렌드 자체는 2018년 중반부터 계속 약간 우상향 트렌드 만들고 있네 보니까 얼마나 이제 이익이 폭발적으로 터지느냐 그런 부분인데 아까 보니까 이익이 2025년 6년도에 영업이익이 많이 나오면 800억 670억에서 많이 나오면 800억 순이익이 520억에서 630억 네. 그렇죠? 600억 정도 나오면 시가총액이 지금 5,900억이니까 10배 정도인데 시클리컬이니까 10배 해도 그때 가면 또 저 PER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네요. 약간 항공우주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미국이 주도하는 두 가지 방위산업 이번에 전쟁을 통해서 방위산업하고 LNG 이 부분이 미국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큰 이제 모멘텀이 생긴 건데 주가는 이미 선반영은 어느 정도 했고 이후에 실제로 수주가 각 나라로부터 국방 예산이 상향 조정되고 실제로 그죠 무기에 관한 그런 수주가 나오고 그런 거 이제 확인하면서 아마 그게 진짜 큰 사이클이라면 이번이 1파 상승이었고 2파 조정 이후에 본격적인 3파가 들어가겠죠. 이 LNG 선도 거의 비슷한 느낌이네요. 제가 봤을 때.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제가 딱 가지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2022년, 2023년 가면서 어닝 추정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계속 한번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나도 미래의 펀드 매니저 오늘 박성구 프로께서 발표하신 한국카본 정리를 하면 앞으로 이익 모멘텀 상당히 좋아지는 건 맞는데 밸류에이션은 지금은 조금 비싸다.
그래서 여기서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약간 보수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네. 그리고 혹시 또 가다가 모멘텀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하다, 아니면 덜하다, 뭐 이럴 때 다음에 한 번 더 그 팔로우업 한번 해주세요. 예,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